8년간 아주 깊이 한 1,500명 이상의 학생들의 데이터를 보니 그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한 액수가 계좌가 있고 뭐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고요. 돈 공부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 안전하고 나의 목표에 맞는 금융 상품의 그런 통장 세팅을 잘 하는 거. 나머지 시간에는 나한테 집중을 하고 나한테 좋은 사람들한테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대 부자 수업 야무지게 모으고 똑똑하게 투자하자를 집필한 김태윤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석사를 마치고 금융권에 들어가서 교육 상담 이런 거를 하다가 또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청년 부채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고 학교에서 교육도 아직도 수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학교 밖을 나가서 본격적으로 사회 초년생들이나 뭐 군인들 진짜 교육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직접 부딪히면서 진짜 궁금한 게 뭐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교육하고 연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게 그래도 또 꽤 오래돼 가지고 2016년부터 쓰고 17년에 학위를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청년 부채에 대해서 별로 이슈가 안 됐었는데 이젠 저는 이젠 학부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을 보면은 학자금 대출도 많이 받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로 대출을 배우고 시작하다 보니 대출이 일종의 선물로 생각하는 경향도 많았고 이렇게 대출은 또 누가 가르쳐 주거나 그러지 않아서 조금 더 왜곡된 태도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그 논문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논문 쓰면서 특히나 이제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대출이 더 안 되고 학부생보다도 오히려 조금 막힌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또 이렇게 서민금융진흥원에 또 청년 대출로 아이디어 제안을 해서 그게 이제 햇살론 뉴스로 이렇게 지금 정착된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청년 부채나 이런 쪽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 3-4천 부터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 금리가 1.7%이 정도라 이렇게 고금리는 아니긴 하지만 그게 쌓인 액수가 크고 연봉이 이렇게 처음부터 SNS 상에서는 되게 고액 연봉이나 막 이렇게 그런 사례들이 많지만 현장에서 만난 그런 사회초년생들의 연봉은 한 3-4천 수준이라 그것까지 넣어서 생활을 하기에는 또 쉽지는 않거든요. 1인 가구도 많고 주거비도 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이 대주시는 것도 아니고 거의 80% 이상이 다 본인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타트를 한 경우랑 그런 부모님이 또 다 지원을 해준 경우랑의 격차는 점점 좀 커지는 것 같긴 합니다. 돈 관리에 하여튼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수업을 신청하는 학생들도 3-4학년 위주에서 점점 내려가서 1 학년 1 학기부터 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뭐 의대생, 약대생들도 신청을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연령대가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관심에 비해서는 금융 역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지식 점수도 낮고요. 그다음에 돈에 대한 태도도 왜곡된 그런 태도도 제법 보이고요. 그다음에 실천 역량도 관심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서 그 밸런스 맞게 그런 돈 관리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비중이 많이 오히려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기본적인 거 저축 그다음에 소비 이런 쪽부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20대 초반 막 이런 경우에는 투자 쪽 위주가 아니고 돈 관리의 전반적인 영역을 좀 골고루 잘 배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요새 학생들이
안전하게 돈을 모아서 했던 부모님보다 주식도 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했던 부모님이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안정적인 직업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학과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대해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져서 코인이나 선물 쪽을 이렇게 두드려 보거나 하는 경향도 조금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어설프게 아는 경우는 이렇게 적금을 담보대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시도라든가 아니면은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도 있거든요. 그것도 금리가 1.7%고 한 학기에 한 300만 원 정도 대출이 되다 보니까 고거를 빌려 가지고 투자로 조금 불리려고 하는 고런 것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채나 이런 쪽 교육도 좀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지 고런 조금 잘못된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책은 한 20대 초반 정도를 생각하면서 쓰긴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나본 분들은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80대 어르신까지 그리고 완전 부자부터 완전 취약계층과 채무 문제가 있으신 분부터 다 만나 보긴 했는데요. 학교도 정말로 뭐 부자 동네부터 막 골고루 다 봐 봤는데 부자 동네를 가면요. 그 한 뭐 고등학교나 뭐 요런 데 가면 의외로 통제 연습을 많이 시키고 계셨습니다. 일부러 체크카드를 안 만들어 준다거나 뭐 용돈을 적게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 중상위권 요 정도는 돈을 불리는 거. 그래서 투자 이야기를 조금 한다거나 그러면 눈이 되게 반짝반짝해 가지고 그렇고 약간 좀 취약한 동네를 가면요. 저축이나 투자 이야기하면 막 이렇게 엎드려 있거든요. 그런데 대출이나 신용 막 이런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그래서 고런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환경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뭐 취약계층 뭐 자립지원 청년이나 뭐 탈북자 자녀 친구들 뭐 1:1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해 봤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비슷한 친구들과 어른들도 뭐 복지사분들을 만나거나 해서 조금 굉장히 한정적이었는데 그런 친구들도 주변에 좋은 멘토들이 있으면 굉장히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많아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을 보면은 갑자기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청난 학원비와 지원을 해 주다가 대학생이 되면은 부모님들도 좀 이렇게 변신을 하셔서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하렴."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학자금 대출도 생기기도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용돈을 전부 지원이 아니고 한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충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그런데 소득으로 그러니까 용돈과 알바비로 내 지출을 커버해서 그 안에서만 소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용돈과 알바비 내 소득을 넘어서 소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 지출 관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막 적자 생활을 했는데도 이게 어떻게 사라졌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에 막 100만 원 이렇게 버는 학생들도 제법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쪼끔 덜 쓰고 저축 액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학생이 저축 액수가 드라마틱하게 늘어서 많은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많이 벌고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몰랐대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인젠 그 취업을 한 경우 이제 막 들어가서 갓 취업한 경우가 인생 전반으로 보면은 소득이 제일 낮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제 신나게 한 3년 5년 쓰고 '이제 돈 좀 모아 볼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긴 호흡으로 이제 막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때가 소득이 제일 낮지만은 고정 지출이 많지가 않아서 내가 작정하면 엄청나게 모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서 고때를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가 너무 불안정해지고 좋은 일자리도 없다 하고 재수, 삼수
군수생 진짜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졸업하고 들어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이렇게 소득 단절이 되기도 하다 보니까는 이 돈 관리에서 그러니까 불안한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돈 관리를 그러면 '시간의 힘을 활용해야 하니 조금 더 빨리 관심을 갖는 거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같이 막 이렇게 자기 대답 쓰면서 다 같이 보면서 막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 마이너스인데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해요?" 그러고 했는데 뭐 "친구한테 조금 빌린다. 부모님한테 용돈을 좀 가불한다. 그리고 쬐끔 모아둔 돈으로 쓴다." 고 정도 대답이 나오고 다행히도 뭐 "대출을 한다." 이런 경우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리얼하게 이게 안 갚았을 때 어떻게 무서운 일이 생기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입시 같은 거 보면 스카이 이야기만 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유튜브 같은 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한 중상 정도 이상만 하고 나머지 학생 한 80%는 버려진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돈 관리에서도 상위 한 10% 정도까지에 대한 이야기들만 굉장히 많고 10%도 아니고 1% 5% 여기 같아요. 나머지는 진짜로 이렇게 관심은 있지만 실제로 그 학생들이 투자한 거나 그리고 사회초년생들도 돈을 뭐 한 300만 원 벌어도 그 자산 관리한 내역을 보면 그렇게 막 광풍 같은 주식 투자나 그렇게 해서 돈을 막 엄청 불리거나 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요만큼씩 죽을 때까지 벌어요. 그리고 고만큼만 쓴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고만큼 벌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돈 관리할 필요가 없는데 소득을 버는 시기는 한정적이고 근데 돈 쓰는 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이 소득과 지출의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거, 불필요한 거를 좀 덜 쓰고 돈을 뒤로 미루고 그리고 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돈이 부족하면 앞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무난하게 쓸 수 있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돈 관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그 돈을 벌어서 다 쓰면 나머지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돈 벌기가 중요하고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쓰기. 그리고 불필요한 거를 줄이고 돈을 뒤로 미루는 게 돈 모으기인데 저축은 사실은 돈을 불리는 건 아니고 보관 정도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리고 자본주의와 가장 큰 단점이 돈을 계속 찍어내는 게 단점인데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물가 상승 이상으로 내 돈을 방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선택이 돼서 돈을 불리는 투자 영역도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이라는 것이 돈이 흐르는 게 금융인데 여유가 있는 곳에서 필요한 곳으로 흐르는 게 금융이고 그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게 대출이기 때문에 돈 빌리기도 굉장히 기본적인 영역으로 잘 알아야 되는 영역이고 돈 뭐 나누기 그런 기부 같은 것도 하고 내 돈을 잘 지키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20 대의 경우에는 이 내 돈 지키기에 지금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군부대를 가거나 하면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100 명에 한두 명 정도가 이제 친구끼리 아니면 부대 내에서 사기 같은 게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약간 투자성이거든요. "나 뭐 50만 원 빌려주고 너가 그 돈을 못 쓰니까 내가 한 20% 이자 줄게. 그 정도면 보상이 되겠지?" 뭐 이렇게 해서 알고 봤더니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대 내에서 굉장히 많이 그렇게 조금 문제가 됐던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특히 20 대들은 그 주역이나 이런 데 보면 "젊었을 때는 좋은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쁜 선택을 피하는 것만도 좋은 선택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 대는 특히 내 돈을 잘 지키는 거 그렇게 그런 유혹에서 나를 이렇게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나쁜 선택을 피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잘해야지 '돈 관리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거는
벌기랑 불리기. 그래서 상위 10% 정도까지는요. 내 노력과 이런 걸로 내가 상상한 수준 있잖아요. 이 정도의 집을 사서 자동차를 사고 여행도 좀 가고 뭐 이렇게 무난하게 노후 대비한다. 그러면은 벌고 쓰고 모으고 약간의 불리기 그리고 감당 가능한 내에서 대출하고 요 정도로는 그 상위 10% 정도의 인생 펼치는 거는 시간의 힘으로 다 가능하더라고요, 노력을 하면. 그런데 완전히 극상위권 부자분들을 보면 진짜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아니면 진짜 돈을 엄청나게 불리거나 이렇게 돈의 레벨은 또 다른 영역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다 잘 되는 거는 아니었고요. 진짜 워라밸이 없었어요. 그냥 월화수목 금금금 진짜 뭐 여행 가고 뭐 할 시간도 없이 맨날 막 일만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뭐 여러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로 망한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운도 생각보다 중요하긴 해서 그 교수님들도 보면은 저 뭐 전라도에 그 이렇게 교수로 계신 분, 뭐 충청도, 그다음에 서울 뭐 이렇게 그래서 20년 전에 집을 샀는데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는 또 어느 정도 운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극상위권으로 가는 데는 벌고 불리는 거. 그래서 그게 고르라고 하면은 그 두 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모르는 학생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 그 만다라트로 그 나의 목표를 진짜 하고 싶은 걸 가운데 놓고 그다음에 이제 하위 목표들을 하고 실천 그런 것들을 쓰면서 만다라트를 인제 수업 시간에 거의 의무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꽉 채우기 너무 힘들다고 막 되게 괴로워하면서 다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20년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돈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었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엄청난 실천력이 아니고 매일매일 소소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또 그 목표를 쓰는데도 그냥 이렇게 뭐 선생님 되기 뭐 하면은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고 토익과 뭐를 뭐 하고 뭐 이렇게 아주 일반적으로 쓰긴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근데 어떤 학생은 진짜로 '와 이 친구의 미래는 너무 궁금하다.' 이런 학생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축산학과를 다니는데 부모님이 그런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디지털화 해 가지고 아주 잘 크게 키우는 게 자기 목표래요. 그래서 1 학년 학생인데 그 만다라트에 축산업으로 해서 다 꾸몄는데 한 5 년 10년 뒤에 어떻게 클지가 너무 매력적인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내서 진짜 뭘 하고 싶은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쓰면서 '아 이거는 해야 내가 크겠구나.' 이런 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근데 그거는 의무 과목은 없으니까 시간을 내서 꼭 하면은 좀 점프업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가 대략이라도 정해지면 저도 그랬지만 뭐 월급 엄청 적게 주고 근데 제가 하고 싶어서 들어간 데서 거의 한 10 년치 일을 다 배우고 왔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기 왜 들어가냐?"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서 배운 그 1 년이 완전 신의 한 수였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지름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거 말고 '아 내가 요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고거를 잘 좀 이렇게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돈보다 중요한 거는 건강, 행복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돈이 들 수도 있지만 돈 없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거든요. 그 학생들한테도 이루고 싶은 목표를 그 재무적인 돈과 관련된 목표랑 돈과 관련되지 않은 목표도 쓰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적으면서 돈과 관련되지 않은 목표를 적을 때 되게 행복해하거든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또 생각보다 돈과 상관없는 거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여튼 돈이 있어야지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1,000만 원 모으기, 5,000만 원 모으기 이렇게 액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또 그거를 다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 역량 조사 2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에서도 나오는데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이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목표가 생겨야지 나한테 맞는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금융 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부자가 될 거야.' 이거는 약간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공부 안 하고 나 서울대 간다.' 약간 요런 느낌이고 "난 1억을 모을 거야." 그러면 뭐 '부자가 될 거야.'보다는 괜찮지만 90살 100살에 1억 모으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간과 액수 설정이 돈의 목표 설정 뭐 이런 거에선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1억을 모을 거다. 그러면 한 달에 200 얼마씩. 근데 뭐 3년 안에 1억 모을 거야. 그러면 한 350만 원 이상을 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월급의 전부로 3년 안에 1 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되나?' 이런 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기간과 액수 설정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돈으로 모은 다음에 '그걸로 뭐 할 거야.' 이거를 정해야지 막 이상한 리스크 큰 잡코인이나 막 이런 거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것도 아주 세세하게 인제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다 인제 주식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학생이 6 개월 동안 알바를 한 다음에 그 돈으로 학교 근처에 보증금 월세 자취방을 구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차곡차곡 모아서 그 원금이 손실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조기 졸업을 하고 빨리 취업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걸 리스크 큰 데다가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원금이 많이 깎이면은 내 뒤에 목표가 다 물음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기간이 너무 짧거나 그러면 그냥 안전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럼 뭐 26주 적금이나 이런 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간과 액수 그리고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요런 게 나와야지 '어떤 금융 상품으로 을 택하는 게 나한테 맞구나.' 이런 것들을 인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대학생들도 그렇고 코로나 이때부터요. 코로나 전에 수업할 때는요. 돈에 대한 목표 중에 자동차 사기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고부터 20대 초반부터 내 집 마련, 뭐 독립자금 마련 이런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 순으로 되게 많고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증금 월세에 전세, 뭐 대출 끼고 전세를 하는데 내 집 마련은 너무 물음표기 때문에 제가 만나본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막 사회초년생들은 1억이 뭐예요. 이제 막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깐 1억 모으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서 현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인젠 아주 하이 리스크의 코인이나 막 선물까지도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인제 뭐 부동산 특강을 듣거나 하면은 질문이요.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오는데 부모님의 그런 상속 증여를 부모님은 생각도 안 하는데 그거를 받아서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꼼수 막 이런 거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액수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그 돈이 없는 시기잖아요. 지금은 시간의 힘으로 부자가 되는 제일 중요한 자산은 시간이기 때문에 쪼끔 더 일찍 돈 관리하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 네 그리고 내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나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 200, 300은 지금은 엄청 큰 돈으로 보이지만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또 이렇게 더 금방 벌 수 있는 또 소득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투자 그래서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을 좀 잘 갖춘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냥 믿고 오케이 하고 좀 낮게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집값이 사실 너무 높은 거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 1억 5천 2 억을 모았는데 그 돈으로 좋은 동네에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돈 통장이나 이런 세팅을 하고 싶은데 다 헤매고 있긴 하거든요. 집을 사기도 언제까지 모아야 될지도 모르고 대출을 연끌을
하기에는 내가 만약에 이 직업을 잠시라도 잃으면은 감당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주거비 같은 것도 뭐 보증금의 월세나 요렇게 들어가면 주거비가 월 100 이상으로 너무 높아지면 또 돈 모으기도 어려워지고 해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다수이긴 합니다. 저도 인제 돈 관리에 관심이 많았어서 '내 소득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를 저축하나. 저축하고 지출하나 별 상관없을걸?'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납니다. 소득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로 저축하면 그거는 저축이 아니고 쓰다 남은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소득에서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한 달에 이만큼 쓰는 게 맞구나.' 그러면은 요만큼 내가 저축 여력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강제적으로 자동이체로 먼저 확 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로 지출을 해야지 생각보다 저축 액수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저축을 다 한다고 막 손을 들더라고요, 90% 이상이. 그래서 '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막 이랬는데 그 과제물을 딱 받아보는데 2만 원, 3만 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저축이 아니고 쓰다 남은 돈인 거죠. 그래서 지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 설정이거든요. 근데 블럭이 이만큼 있는데 소득 블럭이 있는데 이만큼 떼서 요만큼만 써야겠다라는 거를 정해야 저축 투자 액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큼 예산 설정을 할지 이거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가계부를 쓰거나 하더라도 그 예산이 없이 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막 그 책 같은 데서 가계부 쓰라고 해 가지고 막 엄청 한 5년 이상 열심히 썼는데 그냥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가계부를 왜 쓰라는 거야?' 막 이랬는데 예산 설정을 하고 고거에 맞춰 잘 쓰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설정하고 선저축. 네, 그래서 모든 전문가가 돈을 모으는 유일한 방법으로 얘기하는 게 선저축, 후지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한 2 시간 특강을 가도 지출 관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 안 되는 거를 알아서 시간을 할애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말로만 들으면 "에이 다 알아요. 너무 쉬워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해 보라고 하면 다 얼굴이 빨개져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해 봐야 되거든요. 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카드 내역서 2 개, 3개 뭐 5개 쓰시는 분들은 그거 다 해 가지고 프린트한 다음에 나만의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죠. 교통비, 식비 뭐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걸 다 더해서 얼마 쓰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카테고리 중에서 그 자동이체로 매달 빠져나가는 게 고정 지출, 그다음에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변동 지출, 그리고 특별 지출도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1 년에 예측 가능하게 나가는 것도 있고 예측 불가능하게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따로 모아두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주 고금리의 생활비 대출을 받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런 것들은 따로 모아 놔야 되는데요. 고런 거를 가지고 인제 한 달에 얼마 쓸지 예산을 설정을 해 보는 거죠. 근데 학생들을 보면 고정 지출은 거의 없긴 해요. 거의 아무것도 그냥 부모님이 휴대폰도 다 내주시긴 하니깐. 그래서 대부분 변동 지출이긴 한데 그 어떤 학생은 쓰라고 했더니 갑자기 놀라면서 이렇게 밥 편의점 해 가지고 편의점을 하루에 5번 7번을 가서 근데 3,000원 5,000원 막 이러니까 "아 저는 별로 안 써요."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합쳐서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티끌 모아 티끌 아니에요. 생각보다 태산데요. 막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학생이 그래서 "허허허 저는 편의점 비용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뭐 샀니?" 그랬더니 갑자기 또 놀라면서 "다 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만 20만 원어치 샀거든요. 그냥 물만 산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니까 정수기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텀블러 들고 다니면은 20만 원으로 다른 데 갇히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고렇게 나만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그거를 얼마큼 쓰는지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학생들 쓴 거 보면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고 그래서 그 답을 못 찾았는데 가계부를 쭉 쓰고 보니까 1일 1 배달 음식이었던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나를 위해서 돈을 거의 안 써요. 다 주변 사람들 사 주고. 근데 그게 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았던 거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줄일 수 있는 걸 찾는 게 지출량에선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 설명을 안 하다가 적금으로 막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당장 쓸 돈이 없어서 예금으로 잠깐 묶어 두는 게 아니고 또다시 적금으로 하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 년에 1,200만 원을 그 정기예금으로 딱 넣어 두는 경우랑 그다음에 100만 원씩 모아서 1년 동안 1,200만 원을 모으고 적금금리 4% 예금금리 4% 이러면은 이제 얼마 이자를 받느냐 하면은 예금은 뭐 깔끔하죠. 1,200만 원에다가 그 4% 해서 세전으로 하면은 한 48만 원 정도 요렇게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데 원금에 곱하기 0.04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은행이 호락호락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계산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달에 내가 100만 원을 저금하면 그 돈이 1년 동안 쭉 은행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달에는 11개월만 은행에 쭉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달에는 한 달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공식처럼 외우면 거의 예금 금리의 절반이 적금 금리거든요. 그래서 1 년에 그 48만 원 세전으로 세금 빼고 먼저 생각을 하면은 1,2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었을 때 세전 48만 원인데 적금으로 들면은 26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자를 준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셔서도 알겠지만 예적금은 돈을 불리는 건 아니고 약간 보관, 안전하게 돈을 맡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서 한 1년 정도 하는 거는 예적금으로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인 청년 금융 상품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뭐 대출, 뭐 적금, 뭐 청약 다 곳곳의 영역에서 다 생겼는데요. 적금으로 보면요. 뭐 인스타나 뭐 스레드 이런 데 보면은 청년 늘 저축계좌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복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소득이 낮은 그런 그 자녀들, 그 가구의 자녀들이 자활이나 자립을 위해서 복지의 개념으로 주는 그런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설명 안 했는데 그 군부대나 대학교 가도 이렇게 좀 취약계층이라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 계좌가 훨씬 유용한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요런 대상자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 청년의 기준은 그 정부 정책적인 금융 상품은 소득과 나이를 기준으로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은 정부 정책 금융 상품마다 조금 다르긴 하고요. 나이는 34세 정도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가 올해 6월에 출시되는 거는 청년 미래 적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근데 이름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어 가지고 저도 이제 못 외울 지경이긴 한데 요거는 직전 연도에 1원이라도 소득이 있었던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학생 그 청년들이 대상자가 되고요. 근데 꾸준히 소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매칭 지원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내가 한 3년 정도 길게 조금 갈 수 있을 때 정부 정책적인 적금 계좌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남자 청년 같은 경우는 군대를 이제 가야 되니까 장병내일 준비 적금을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장병내일 준비 적금은 군인 신분일 때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예전에는 매칭 지원금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그 2배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신검할 때 미리 가입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죠. 그래서 한 달에 55만 원씩 가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55만 원씩 저금하지만 110만 원씩 저금한 효과가 있고 18개월로 계산하면은 얼추 한 2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최대한 55만 원씩 꽉꽉 채우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또 더 불리려고 하는 경우를 또 있긴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된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요 장벽 낼 준비 적금은 절대 건드리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역해 가지고 다시 학생으로 오거나 하는 학생들은 2천만 원이 굉장히 그 내 인생의 스타트가 될 정도로 아주 의미 있는 돈이 돼요. 그리고 그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이 어느 정도 목돈이 있던 친구들은 꿈이 조금 더 크거든요. 막 이렇게 100만 원만 있는 친구보다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수준의 목돈을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 원을 10억 만든 사람 막 유튜브에 막 이런 자극적인 막 2배도 아니에요. 100배, 1000배 이렇게 벌어야지 뭐 "와." 이렇게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걸로 해서는 다 재미없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리스크가 크게 번 사람들은 진짜 그런 리스크로 망한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금융권에도 진짜 많긴 해요. 그래서 계속 내 소득을 꾸준히 넣으면서 시간의 힘으로 계속 불리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 년에 소득 활동을 할 때 1 년에 1,000만 원을 이렇게 편하게 모은다. 그리고 10% 정도 수익률을 생각하면 1,100만 원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럼 그다음에는 1,100만 원에 또 1,000만 원 해서 그러면은 210만 원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5년 뒤에는 원금이 5천 인데 이자에 이자가 부른 게 6,700. 그렇게 해서 10년 지나면 원금이 1 억인데 이자에 이자가 본 건 1억 7천. 20년 지나면 원금이 2 억인데 이자가 뿌는 게 6억 3천 이잖아요. 근데 앞에 5 년을 보면 이자가 뿌는 게 1,700만 원 정도. 그런데 뒤에 16 년에서 20 년에 이자가 뿌는 건 바뀐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아 좀 일찍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막 대학 막 졸업해서 막 바짝 그때부터 모아서 이렇게 돈을 모으고 불린 그런 사람과 한 30살 중반부터 좀 '내가 돈 좀 모아 볼까.' 한 경우랑은 한 40살 정도 되면 자산의 격차가 꽤 크기 때문에 쪼끔 미리 일찍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 인터뷰한 거를 이렇게 그 기사에서 찾아봤더니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질문의 대답이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쪼끔 더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의 힘으로 돈을 더 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공통적으로 그런 답을 한 것 같고요. 뒤로 갈수록 복리 효과가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가 불어나는 게 복리니깐. 그래서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 소득이 이렇게 자산이 많고 이러신 분들은 진짜 건강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시거든요. '저 정도로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래 살아야지 복리 효과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돈은 계속 찍어내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내 돈을 안전하게 내 주머니 우리 집에만 보관해야지.'라는 것도 물가 상승 때문에 안전한 선택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2년 뒤에는 내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그것만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물가 상승 정도 방어되는 어떤 금융 상품에 내 돈을 옮기는 거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는 것도 안전한 선택이 아니고 그리고 예적금 금리는 사실은 물가 상승 정도 아니면 그 이하이기 때문에 돈을 불리는 의미는 아니라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한 3년 이상 좀 긴 호흡으로 가는 거는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상승 여력도 있는 투자 상품에도 일부 좀 담아 놓는 것도 좀 의미 있는 시대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들 수가
덜 쓰고 20 대는 나의 몸값을 높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투자인 거죠. 근데 그거를 금융 쪽에서는 그 얘기는 자꾸 빼고 투자 상품과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자꾸 빼먹는 생각이 드는데, 나의 몸값을 높이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투자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지출 관리할 때도 나의 몸값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뭔가 자격증 공부를 하고 뭔가를 배우고 하는 그런 것들은 20대 때는 엄청 큰 그런 액수일 수 있으나, 지나고 보면 그런 투자를 위한 그 지출은 금방 또 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너무 지출이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나를 위한 게 가장 큰 투자다. 이거는 대확행으로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런 금융상품, 리스크, 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해지하는 게 두 번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10%도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10배, 100배 정도를 해야 좀 '돈 좀 굴린 거 아니냐? 불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젠 그 대부분 그런 책에서는 목표 수익률로 이야기한 게, 내가 지금 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거를 안 쓰고 뒤로 미룬 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런 보상, 그다음에 물가 상승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내가 투자 상품에 넣으면 원금 손실될 가능성에 대한 보상, 요거를 포함한 거, 요 정도를 적정 목표 수익률로 정하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제 그 리스크는 내가 정말로 안정적이다 그러면은 요 보상을 좀 적게 가져가야 되고요. 내가 손실을 많이 보더라도 좀 상승이 있는 투자 상품을 하면은 목표 수익률을 쪼끔 이렇게 크게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굴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워렌 버핏인데, 이분은 60년 정도를 주식 시장에 계셨던 살아있는 전설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그 연평균 수익률이 20% 전후라고 기사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돈을 제일 잘 굴리는 사람도 20% 정도기 때문에, 우리도 한 20% 정도까지가 최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조금 금융 투자 상품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저성장, 지금 뭐 금리가 조금 또 높아진다 낮아진다 뭐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저금리 시대가 됐고 저성장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 저금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더딘 거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이런 투자 상품으로 이렇게 "세금 좀 깎아 줄게. 요런 것도 해 봐라."라고 한 정부 정책적인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금융 상품이다. 요것도 정부 정책적인 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ISA도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한 10년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부터 되게 막 ISA 한 이유가 그때부터 좋아졌거든요. 그때부터 되게 매력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ISA 하기 시작한 거고, 요거는 이제 성인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을 벌지 않은 20대 아르바이트만 조금 하거나 이래도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ISA가 예전에는 신탁 미리명, 그러니까 "수수료 좀 주고 이렇게 맡겨 줘. 난 잘 못하니깐 알아서 해 줘." 막 요런 것들만 있었다면, 그 투자 중개형, 이렇게 잘 안 와닿긴 하지만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는 것까지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래서 좀 매력적으로 변했고요. 근데 이 ISA 계좌도 최소 3년 정도는 넣어야지 세금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1년 있다 내가 찾을 돈 이런 거는 ISA 계좌 만들어서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쪼끔 긴 호흡으로 가져갈 때 요 계좌를 활용하면은 도움이 되고요. 1 년에 2천만 원, 그래서 뭐 5년 한다 뭐 그러면 1 억이고, 3년 한다 그러면은 6천만 원이겠죠. 그리고 올해 하나도 안 넣었으면 그다음 해로 2월 돼 가지고 고 정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3 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해서 3년 동안 통으로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을 ISA 계좌에서 선택하는 게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새 이제 코로나 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해지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슬슬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사는 거는 어떻게 사는데 파는 거는 무서워서 다 못하고 계속 그냥 쭉 가져가려고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 년의 일반형은 더하기 빼기해서 세금 비과세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얘를 10년 동안 가져가도 200만 원이잖아요. 20년 가져가도 200만 원이기 때문에 요 3 년의 기간을 잘 잘라서 계속 200만 원씩 비과세 혜택을 부활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 넘어가면 15.4%가 아니고 9.9%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ISA 계좌는 하나 만들어서 주식을 담으면은 도움이 됩니다. 세금 절세 혜택 계좌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은행에서 ISA 계좌를 만들 수도 있고 증권사에서도 만들 수 있고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 중에서 선택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한 사람 앞에 하나씩만 ISA 계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 대부분 특히 이제 20-30 대는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를 만들어서 내 손으로 직접 삼성전자 주식도 사고 ETF도 사는 그런 계좌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세금 내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주식에서 세금 내는 건 3 개예요. 증권거래세, 그다음에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 그다음에 배당세 그 세금이 있는데 증권거래세는 내가 직접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파는 그 개별 주식 있잖아요. 고거에만 증권거래세가 붙고 그다음에 ETF 상품은 그 증권거래세가 붙진 않습니다. 인제 현재 기준이고 또 뭐 "쪼끔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15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10만 원의 시세 차익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있는데 10만 원 내가 시세 차익으로 벌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없어요. 너무 신기했거든요, 초반에는. 그런데 국내 주식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주식, 그다음에 국내 상장된 국내 주식 ETF, 코스피 200 ETF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국내 주식이니깐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겠죠. 그래서 고거는 없는데 만약에 뭐 코덱스, S&P 500 ETF, 뭐 타이거, 나스닥 100 ETF 이런 거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사가 만들어 파는 상품이지만 해외 주식 ETF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시세 차익은 15.4% 세금을 뗍니다. 그리고 뭐 채권이나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은 또 시세 차익에 대해서 15.4% 세금 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투를 하는 경우도 진짜 20 대에 많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직투로 해서 테슬라 엔비디아를 샀어요. 그러면은 1년 동안에 250만 원 시세 차익 낸 거는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22% 세금을 떼거든요. 그래서 직투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그다음에 모든 그런 그 주식을 사면 내가 주식 개수만큼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잘 불리면 "나도 좀 줘." 이게 이제 배당이잖아요. 근데 이 배당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을 주는 회사도 있고 안 주는 회사도 있죠. 근데 이 배당은 다 15.4%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ISA 계좌는 세금을 200만 원까지는 안 하고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3년 동안에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 구간 이하면은 서민형으로 바꾸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사는 주식은 예를 들면 국내 주식인데 배당을 하나도 안 주는 주식은 ISA 계좌에서 살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기서 사면은 시세 차익에 대한 거는 세금을 안 내지만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코덱스, 타이거, S&P 500 ETF 이런 거 있잖아요.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 ETF는 15.4% 세금을 떼기 때문에 고게 ISA 계좌에서는 제일 유리하다라고 해서 고 상품을 많이 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적인 금융 상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형 ISA 계좌를 추가로 만든다고 보도자료에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의 ISA 계좌가 있지만 청년들은 추가로 청년 ISA를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제일 중요한데요. IRP랑 그 연금저축 펀드는 목표가 노후 대비예요. 그래서 20대 초반, 중반은 노후 대비 목표는 너무 먼 미래잖아요. 소득도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 짧은 ISA가 1순위, 그리고 내가 본격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좀 노후 대비도 일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IRP나 연금저축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노후 대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의무이죠. 그다음에 회사를 다니면은 퇴직연금을 반반씩 하는데 연금에다가 그거나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조금 보완할까?' 요게 IRP고요. 그러니까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추가로 개인형 IRP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 '나는 노후 대비 더 하고 싶어.' 그래서 어느 누구나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든 게 연금저축이거든요. 저축이란 단어가 들어갔지만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어요. 보험사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이 증권사의 연금저축을 계좌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노후 대비용으로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55세 이상 돼서 찾아야지 세금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용도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대부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그 세액공제 받으려고 IRP나 연금저축을 그 세액공제 액수만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학생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 같은 거를 더 많이 넣어서 할 필요가 없겠죠. 소득이 없으니까 공제받을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목표와 우선순위를 좀 고민해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체크카드를 많이 쓰고요. 요새는 뭐 초등학생부터 용돈을 현금으로 안 받고 체크카드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체크카드를 학생 때는 주로 쓰고,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용카드를 최대한 빨리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체크카드는 내 통장에 있는 내 돈만 쓰는 게 체크카드고, 신용카드는 통장에 돈이 없어도 카드사에서 부여한 한도만큼 신나게 써도 되는 카드가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돈 관리에 자신 없는 경우는 신용카드를 먼저 만들면은 확실히 돈을 많이 쓰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점을 조금 더 뒤로 늦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체크카드도 대학생들의 경우로 한정해서 말하면은 부모님이 중학교 때 만들어 주고 막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냥 계속 쭉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체크카드의 종류도 정말 수백 개, 거의 뭐 1,000개 정도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쓰는 돈이면 내가 조금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잘 골라서 체크카드를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카드 고릴라나 요런 사이트 들어가서 나의 소비 패턴 같은 거를 이렇게 체크하면은 나한테 유리한 체크카드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도 좋은 금융상품 선택, 나한테 맞는 금융상품 선택 연습이기 때문에 고렇게 쪼끔 이렇게 만들어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개수가 많으면 그 개수만큼 돈 관리가 어려워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으면은 3 개,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면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만들지는 마시고 좀 적정하게 개수를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용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재산 많고 소득 높고 그리고 대출 하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신용이 좋아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개인 신용 점수를 내서 만들어 파는 그런 회사는 기본적으로 한 2개 정도가 대표적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용평가 회사에서 점수를 내는 기준은 그 대출, 그다음에 카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대출 연체한 적이 있는지, 뭐 얼마 빌렸는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줬을 때 연체 가능성이 얼마나 돼? 이거를 점수화한 게 신용 점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용 평가에서 점수를 낼 때는 플러스 정보, 소득, 자산 이런 거는 거의 보지 않고요. 마이너스 정보를 연체한 적 있어? 어디서 돈 빌렸어?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떻게 쓰고 있어? 이런 걸로 점수를 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대출 이력도 없죠. 신용카드를 안 쓰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데이터가 없어서 평가할 게 없어서 점수가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서 잘못된 그런 대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서 특히 온라인상에서 내가 은행에서 대출 어렵다고 온라인상에서 잘못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진짜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신용관리 잘하고 아무 데서나 함부로 대출을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금융권,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서 돈을 빌리면 잠깐 떨어졌다가 금방 점수가 올라가요. 그런데 저축은행 이런 데서 빌리면 점수가 조금 더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부업체에서 빌리면 액수와 상관없이 점수가 훅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도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풀이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안전해요. 그런데 거기서 대출이 안 되고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저축은행 이런 데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1금융권에서 안전한 금융 환경풀에 나를 놓이게 하는 거가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이게 천점만점이에요, 신용 점수가. 그런데 대학생들, 사회초년 이제 막 시작하는 기본값이 750에서 800점 정도더라고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신용 점수는 최소 900점 이상. 그러니까는 대출 가능한 점수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막 신용카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는 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그게 기본값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평가에서 데이터를 모으는데 거기에서는 세금 체납된 은행권에서의 연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대출 정보, 카드 그 사용 정보 이런 것도 다 들어가지만 휴대폰 회사에서의 정보도 들어가고요. 세금 체납 등등등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도 연체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되고요. 그냥 내 인생에 연체는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연체로 보는 액수가 생각보다 되게 작습니다. 단기 연체, 장기 연체로 나뉘는데 연체 한 건 이상 10만 원 이상 5 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 연체로 잡거든요. 그러면 5 영업일이면 월화수목금 하니까 일주일 정도잖아요. 그리고 장기 연체는 한 건, 두 건으로 나뉘는데 왜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100만 원 초과되고 3개월 이상 연체된 게 한 건 있으면 장기 연체, 2건 이상은 100만 원 이하의 3개월이 중요하더라고요.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장기 연체로 나뉘는데 이게 활용기간 지켜보겠어 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한 열흘 정도 여행을 가서 카드 대금을 통장에 넣어놓고 와야 되는데 깜빡하고 신나게 놀고 와서 문자를 보니까 뭐 연체됐습니다. 뭐 확인 바랍니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뭐 한 50만 원 정도 쓴 거를 얼른 넣어놨어요. 그럼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단기 연체를 보고 지켜보겠어 하는 기간이 3년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신용 점수 안 오르고 뭐 이렇게 대출 받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10만 원 미만 한 2, 3, 4일 정도 연체한 거 그 정도는 오케이 괜찮은데 나머지는 다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 인생에 연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석사를 마치고 그 금융교육이 하고 싶어서 인젠 금융권에 갔는데 인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채무 문제가 있으신 분들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 막 독촉 전화가 중간에 막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독촉 편지를 막 꺼내기도 하니까 '어우 내 인생에 나는 집 살 때도 대출 안 하고 살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고요. 미래소득을 땡겨서 하는 게 대출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땡겨서 하는 게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괜찮은 대출인 거죠. 근데 단 감당 가능한 내에서. 이런 것들은 뭐 학자금 대출, 집 살 때 감당 가능한 내에서 조금 보태서 사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 대출인데 미래소득을 땡겨서 사는데 가치가 막 떨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거 아닌데 그냥 좋은 스포츠카를 사서 할부로 산다. 이런 거는 1년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대출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고금리 대출. 땡겨서 하는 그게 너무 고금리일 경우에는 좋은 대출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부자들도 대출이 많긴 한데요. 부자들의 대출은 왼쪽 대출. 네, 가치가 많은 곳에 더 이렇게 투자를 하는 용도로 대출을 한다거나 이런 게 많고요. 그다음에 채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대출은 사실 오른쪽이 많습니다. 고금리 대출, 생활비 대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대출이 다 나쁜 건 아니고 땡겨서 하는 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가지고 2,200만 명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거의 전 국민이 들고 있는 통장인 거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집들은 월세나 전세나 매매나 여기서 고민을 하면 되는 거고 새로 생긴 집을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티켓 같은 게 청약 통장인 거죠. 그런데 이 새로 생기는 집은 또 복지의 개념으로 뭐 대표적으로 LH 아니면 지자체 SH 이런 데서 이제 복지의 개념으로 짓는 게 공공주택인 거고 민간 건설사에서도 지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제 통합이 돼서 내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신청 가능한 게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을 20대 이제 MZ 세대가 많이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확률상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청약통장을 확률상으로 그리고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를 담을 것인가.' 요런 걸 인제 고민하는 게 좋고 확률상 가져가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좋은데 일단은 기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조건이 다르긴 한데 최대한 2년 정도는 그 해당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기본이고요. 그래서 내가 집을 당첨되고 싶으면은 서울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것도 사실 좀 바뀔 것 같기도 한데 고런 것들 그리고 무주택자야지 되고 민간주택은 사실은 1주택도 가능하긴 하지만 확률상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청약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년 이상 납입을 하거나 예치금을 넣어둬야지 1순위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 조건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2,200만 명 중에 66%가 다 1순위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파트를 새로 만들고 여기서 1, 2, 3등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공급, 특별 공급, 우선 공급이 있는데 우선 공급은 일단 빼고 일반 공급으로 생각을 하면은 청년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해지를 하는데요. 특별 공급 때문에 이 청약통장이 청년한테 아주 의미가 있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특별 공급은 새로 짓는데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배려가 있는 계층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주겠다. 우선적으로 자리를 주겠다라는 게 특별 공급인데 이 특별 공급이 공공 분양의 경우에는 최대한 80%가 특별 분양이고요. 민간 건설사에서 자이레미안 브랜드를 가지고 한 그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것도 한 절반 정도가 특별 공급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어디냐?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기간 추천 이런 계층이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근데 결혼도 잘 안 하고 자녀도 안 낳다 보니까 이 특별 공급에서 신혼부부 카테고리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서 결혼해서 자녀가 어릴 때까지는 청약통장이 그래도 되게 많이 의미가 있어졌거든요. 그래서 고때까지는 조금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있는 계층으로 LH 위주로 해서 이제 청년이 끼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도 청약통장 없애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청약통장은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한 달에.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인정하는 거는 25만 원까지예요. 그러면은 30만 원, 50만 원 넣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러면은 2만 원 아니면 25만 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공공주택의 일반 분양까지 내가 확률로 가져가고 싶다. 여기만 25만 원이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다 2만 원만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2만 원 정도만 매달 최소 2년 이상씩만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청약통장은 그 용도, 그 정도만 넣고 나머지 목표별로 다양한 그런 금융상품에다가 좀 잘 세팅해서 넣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엄청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가 위기이고 기회이긴 한데 단 준비된 자여야 되기 때문에 돈에서도 사실은 정말 많은 금융 상품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저것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을 수 있으나 너무 리스크가 큰데 몰빵을 하면 씨앗 자체가 없어져서 더 힘들 수가 있어서 반드시 분산을 하는 게 중요하고 진짜로 중요한 거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나한테 투자하는 게 제일 크다.'라는 거를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도 보면은 뭐 투자를 하고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너무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8 년간 아주 깊이 한 1,500명 이상의 학생들의 데이터를 보니 그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한 액수가 정말로 작았습니다. 1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계좌가 있고 뭐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뭘 하고 싶은가에 더 집중을 하시고요. 돈 공부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 안전하고 나의 목표에 맞는 금융 상품의 그런 통장 세팅을 잘 하는 거 고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나한테 집중을 하고 나한테 좋은 사람들한테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 사기가 진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유혹, 직업과 아르바이트 그런 사기들도 많아졌고요. 투자 사기도 20대 초반에 관심도 많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하는 손길이 정말 곳곳에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사기에 조금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